안녕하십니까, 이헌섭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를 계기로 지난 며칠간 우리나라 전국이 숨가쁘게 요동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우리의 현 정치 상황과 민주주의의 건강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몇 가지 전제를 해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 정치적 입장이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것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중도적인 입장이다 라고 하더라도 이는 중도에 편중된 정치적인 입장일 뿐입니다. 저는 오늘 정치적으로 제 입장에 극단적으로 치우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현실 정치에 몸담고 있거나 정치를 학문적으로 공부한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치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삶을 살면서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한 사람의 생활인,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작금의 현지 상황, 정치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그 현상의 근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환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현상이 있을 때 그 직접 원인보다는 근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 12월 14일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탄핵이라는 것은 잘못의 실상을 논해서 책망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법률적으로는 고위공무원의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의회가 소추해서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일련의 사법 절차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첫 사례는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입니다.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을 사유로 한 2004년 탄핵 사건은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기각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였습니다. 최순실을 비롯한 소위 비선실세 국정농단이 발각되면서 탄핵의 소추가 제기되었고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면서 박근혜는 한국 헌정사상 탄핵으로 물러난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2024년 윤석열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탄핵안이 14일에 가결되면서 윤석열은 직무가 정지되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탄핵안이 의회에서 가결되기까지 우리나라 정가는 극심한 혼란을 겪었고 앞으로도 사태가 최종 수습되기까지는 당분간 수많은 소란과 대립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민주주의는 효율성, 일관성, 통일성 이런 측면에서 그다지 훌륭한 제도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민주주의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일까요? 민주주의는 최선의 선택을 보장하는 데 그 장점이 있지 않습니다. 최선의 선택이 안 이루어졌을 때 또는 최악의 선택이 이루어졌을 때조차도 이를 제자리로 돌릴 수 있다는 회복력의 그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민주주의의 건강성에 대한 몇 가지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주제는 순서대로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우리에게 강제력을 가할 수가 있는가? 국가가 가하는 부당한 강제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민의의 대표자는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하는가? 다수의 의견은 진리인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러면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등입니다. 그 첫 번째 주제로 우리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가 혼란의 시대를 살면서 그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술한 책입니다. 리바이어던은 성서에 나오는 바다 괴물의 이름입니다. 이 괴물의 이름을 딴 책, 그 서론에서 홉스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신은 우주와 인간을 창조했고 인간은 이를 모방해 인조인간을 만들었다. 우리 인간은 국가라 불리는 인조인간 리바이어던을 만들어냈고 이는 자연인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책에서 홉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은 또는 신은 인간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평등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희망의 평등을 가지게 된다. 평등을 희망하게 된다. 모두 동일한 것을 요구하는데 모두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가 적이 된다.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경쟁, 확신의 결핍, 명예에 대한 욕구 등등 때문이다. 어쨌든 이러한 분쟁의 결과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 놓이게 되고 따라서 폭력과 위험에 대한 끊임없는 공포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은 자신의 권력과 힘을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하는 사회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 사회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권력은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칼이 없는 계약은 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자연법을 준수하게 만드는 어떤 힘, 그 힘에 대한 공포, 다시 말해서 그것이 리바이어던이죠. 이 공포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인격체로 통일된 합의체를 우리는 국가라고 부릅니다. 홉스는 절대군주에게 자연권을 양도하고 복종한다. 그러한 합의체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절대군주제를 효과적인 정체라고 상정을 했습니다. 홉스의 뒤를 이은 존 로크는 자연권을 일부 신탁을 하되 자연권을 침해하는 정부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있다라는 저항권을 인정해서 입헌군주제를 지지했습니다. 한편 그 이후에 루소는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는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에 있었는데 사적 소유로 인해서 불평등이 일어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회계약을 맺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직접 민주제의 사상적 기초를 확립했습니다. 이렇듯 사회계약서에서 이야기하듯이 인간이 처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가는 강제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강제력이 그 힘의 원천인 국민에게 오히려 폭력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이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자, 국가가 국민에게 가하는 강제력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서 우선 국가와 정부의 차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국가는 국민과 영토를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반면에 정부는 국가의 공공성을 대표하면서 국가 전체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주체입니다. 즉 국가는 영속적인데 반해서 정부는 일시적입니다. 한시적입니다. 국가는 주권의 대외적인 측면을 가리키고 정부는 주권의 대내적인 측면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공동체를 이끄는 조직체로서의 정부가 국민에 대해서 강제력을 행사하는 정치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자, 정치란 권력을 어떻게 배분하고 유지할지를 결정하는 메커니즘이지요. 그리고 그 정치 권력은 타인의 행사에 반해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힘이기 때문에 따라서 정치 권력은 본질적으로 폭력적인 속성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권의 강제력과 개인의 자유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위해서 제정하는 가장 상위의 법이 헌법입니다. 국가의 기본 질서를 규정을 해서 명확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질서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헌법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제정된 국민생활의 최고의 도덕규범이고 정치생활의 가치규범으로서 정치와 사회 질서의 지침을 제공합니다. 헌법은 통상 자유권, 평등권과 같은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에 대한 규정, 그리고 국가 권력의 조직 및 작용에 대한 규정으로 구성이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정치의 기본과 골간이 바로 이 제1조에 모두 기술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을 구성하는 개개인이 주권을 쪼개서 그 일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국민이 하나의 주권을 공동으로 가지는 것이지요. 따라서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서로 다를 때 국가의 정치적 의사를
하나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잘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의 정치적 의사를 하나로 결정하기 위한 제도의 내용이 바로 대의제, 그리고 다수결, 그리고 세 번째 삼권 분립입니다. 이 세 가지, 다시 말해서 대의제, 다수결, 삼권 분립이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건강한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우선 대의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12월 7일 윤석열 제1차 탄핵안 표결 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고 집단 퇴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내란 행위의 공범이다, 비민주적인 위헌정당이다 운운하면서 그 행태를 비난했습니다. 그 근저에는 이러한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대의사가, 국민의 대표자가 주권자의 의사를 정확히 대변해야 하는가, 아니면 각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서 국정에 참여하는 자유위임의 원칙이 존중받아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그 해산을 죄수할 수가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라고 하면서, 또 한편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서 국회의회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당론에 따라서 표결에 불참하는 행위도 사실은 의사표시의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대의제의 사실은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에이전트 프로블럼 또는 에이전트 딜레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유권자가 자신의 의사를 대변할 대표자를 지정하더라도 그 대표자가 자신만의 이익에 근거해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원래 그 이익을 배반해서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이 에이전트 프로그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다수결 원칙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의사수합 과정은 통상 다수결에 의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폐해보다는 다수결의 합리성을 더 중시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시되는 소수의 의견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의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대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철학자는 대표적으로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그는 그에 있어서 자유론에서 모든 인류 중에서 단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류는 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라고 해서 보수 의견을 묵살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역설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수결을 택하고 있는 경우에 다수 의견에 비해서 소수 의견이 상대적으로 무시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의제를 통한 간접민주주의에서 모든 사람의 의견이 과연 같은 비율로 대변되고 있는가 하는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소위 대표되지 않은 유권자의 문제 또는 과다대표, 과소대표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연장자에 비해서 연소자가 과소대표되고 부유층에 비해서 빈곤층이 과소대표되고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과소대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존 정당 구조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보수 편중의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서구의 정당 분포에 비해서 우리나라 양대 정당은 보수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말하자면 극우에 가깝고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구의 기준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다른 군소정당도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중도나 진보를 대표할 정당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우파 국민은 과다대표되고 좌파 국민은 과소대표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당의 지형이 우편중이 된 원인으로는 북한의 존재를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기존의 체제를 벗어나서 변화를 추구하는, 즉 좌측 경향으로 가게 되면 친북 빨갱이라는 딱지가 붙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대부분 우측으로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삼권 분립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권력 행사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는 입법, 사법, 행정의 독립과
상호 제어 시스템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권력은 상대를 제압해서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 속성은 배타적이고 강제적입니다. 이 강제력의 근원은 법적, 도덕적 정당성, 정통성이겠지만 실제적인 수단은 무력과 사법적 강제력입니다. 무력은 군사력과 경찰력을 말하겠죠. 따라서 군부의 정치적 중립성, 사법부의 독립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적 정치 질서에서 그간 끊임없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군부의 힘을 어떻게 정치 지형과 무관한 상태에 둘 것인가, 그리고 사법 권력을 어떻게 입법 권력, 행정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킬 것인가입니다. 자, 사법 권력에 대해서 생각할 때 특히 주목을 받는 존재가 검찰입니다. 검찰은 행정 영역인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음으로 행정부에 속한다고 할 수 있지만, 검사는 다른 정부 공무원과는 달리 법관에 준하는 신분 보장을 받고 준 사법기관으로서 행정과 사법 영역에 걸쳐서 활동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식민지 시대와 비민주적 독재 정권 하에서 경찰이 국민을 탄압하는 했던 그런 경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특수성 때문에 경찰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검찰에 특별히 많은 힘을 집중시켜 주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이 무소불위의 힘을 독점하게 되고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 바로 소위 검찰개혁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경찰의 수사권을 독립시킨다. 검경 수사권을 조정한다. 검수완박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한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한다 하는 것들도 전부 다 이런 선상에 있는 조치들이었습니다. 이 검찰개혁을 공언하면서 검찰총장이 된 윤석열은 결국 취임 후에 반기를 들어서 저항을 하면서 소위 조국 사태가 발생을 했고, 그 과정에서 얻어진 자양분과 힘을 바탕으로 마침내는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의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2024년 4월 10일 22대 총선은 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석 3분의 2선에서 불과 8석을 초과한 108석의 제2당이 되었습니다. 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강력한 입법 권력을 가지게 되었고, 준 사법기관인 검찰을 등에 업은 행정 권력이 서로 대치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수당의 입법 독재라는 말을 많이 하죠. 탄핵과 예산 삭감과 국정조사 남발 등등을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데, 이 소위 그 입법 독재에 대통령은 거부권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면서 맞서고 야당 지도자에 대해서 사법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하락하고 정치력 발휘로 이 교착 상태를 타개해야만 하는데, 그러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윤석열은 앙심만 쌓아갔습니다. 12월 3일에 비상계엄 선포는 군부의 힘을 이용해서 바로 이 교착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시도였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간 수차례의 군사반란과 체제 전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국군 통수권자의 군사력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비상계엄 선포는 당연히 불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서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12월 3일의 상황이 이 계엄 선포 요건에 합당한지가 앞으로 논란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또 다른 한 가지 측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사법 권력의 이상 비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국회의원 중 여야를 막론하고 법조인 출신이 60명으로 20%에 달합니다. 과다대표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국회의원을 국무위원으로 너무 많이 임명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특히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헌법 제43조에서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라고 명문으로 겸직 금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법에서는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라고 예외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헌법에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측면입니다. 형식상 삼권분립의 외양을 취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수의 직업 정치인이 시체말로 돌아가면서 해먹는 그런 엘리트 집단 내의 삼권분립이라면 이는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사법 권력이 행정 권력의 요소에 들어와 있으면서 언론 미디어 권력과 야합을 하고 그 정점에 경제 권력이 군림하고 있는 방식으로 신자유주의의 권력 구도가 공고히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권이 과연 어디에서 기인하는지에 대한 성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에르 부르디에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특권의 본질을 문화자본이라는 개념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 특권층들의 그들만의 리그를 가능하게 하는 문화자본의 힘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의정치, 다수결의 원칙, 삼권분립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 정치 현실의 건강성을 나름대로 점검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건강성을 잃고 위기에 빠진 이면에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문제나 공론 영역을 도외시하고 각자 도생의 자기 보신에만 머물렀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대표성의 위기, 보수 독점의 정치 구조, 특권의 바로, 그 이면에는 바로 우리의 정치 혐오와 거리두기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정치는 권력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것이어야 합니다. 권력의 주체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통치의 대상이 됩니다. 정치를 상종 못할 더러운 것으로 치부하는 그늘에서 우리 정치는 서로 상대에 대한 증오와 앙심을 키워왔고 그것이 작금의 계엄과 탄핵 사태를 가져왔습니다. 군경의 총뿌리를 막아서며 저항한 시민들은 앙심에 맞서서 양심의 아우성에 응답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양심 덕분에 오늘 우리는 파국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도 그렇지만 정치는 특히 아무나 다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하면 고비용 저효율로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이다. 중구난방인 상태에서 어떻게 합의를 도출할 수가 있겠는가? 악플과 막말이 판칠 텐데 가치 있는 의견이 가능할 것인가? 하며 머뭇거리는 순간 리바이어던의 폭력이 우리를 삼킬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권력을 이해하고 그것을 민주화하는 것입니다. 향후 민주주의의 성패는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얼마나 많이 도입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 시대입니다. 인터넷은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지만 우리는 아직 인터넷으로 세상을 크게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반성도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이 그간 직접 민주주의를 불가능하게 했던 요인들을 해결할 대안이 될 수는 없을까요? 인터넷 보안 문제를 보완하고 과도한 포퓰리즘을 제어할 수만 있다면 어쩌면 온라인은 합리적인 보완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수 특권층의 이해에 봉사하는 정치를 온라인 시대에 걸맞게 직접 민주주의로 업그레이드하자라는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는 산업화에 의해서 뒷받침되면서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선행시대에 산업화가 없었으면 1987년의 민주화는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의 제2공화국은 산업화에 기반 없이 민주주의를 추구하려다가 실패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산업화에 의해서 민주화가 뒷받침되면서 성공을 했지만 또 그 때문에 만만치 않은 부의 유산도 남아 있습니다. 재벌의 비대화, 저항적인 관료 조직, 권위주의적인 노동 통제, 권원 유착, 분림하는 언론 등입니다. 이 산업화의 마이너스 유산인 이 보수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앞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라 할 것입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성이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하는 문제를 고찰할 때 주목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자연스러운 경제 질서라는 책을 통해서 불로소득의 문제를 규명하고 개혁 방안을 제시한 질비오 게젤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특권이 없는 경제를 수립하지 않고는 사회질서를 정상화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특권이라는 것은 노력과 능력에 의하지 않은 불로소득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불로소득이 지대와 이자입니다. 국내의 계급 갈등, 국가 간의 전쟁, 근본적으로는 바로 이 불로소득, 지대와 이자라는 특권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자연스러운 경제 질서를 라는 책을 통해서 질비와 계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가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것보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부단히 진화해 가기 위해서는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국민이 방심하면 독재는 언제든 부활합니다. 우리가 정치적 식견이 부족하고 학문적 깊이가 낮더라도 그러면 그런 대로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2024년 세무에 느닷없이 들이닥친 비상계엄 내란 사태와 탄핵 정국을 보면서 다시금 되씹어보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우리의 민주주의가 더욱 건강성을 강화하고 진화해서 세계 유례없는 K민주주의의 꽃으로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제를 마치고 같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